근데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바이폴러 캐스코드의 등가 회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 뭔가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게 딱 이런 겁니다.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의 게인을 구하고자 하고요. 거기에 필요한 등가 회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등가 회로에 필요한 거는 일단 인풋 임피던스이고요. 이 인풋 임피던스는 앞에서 요 인풋 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Q1 트랜지스터의 알파이니까 그 알파이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 쪽은 어떻게 모델링 할까 했을 때 여기서는 목표를 나는 세베니 등가로로 그릴 거야 라고 목표를 잡고 있는 겁니다. 세베니 등가로로 그렸을 때 요 아웃풋 임피던스는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는 이제 앞에서 구했던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인 베타 R가 그대로 들어간 것을 보시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볼티지를 이제 결정하고 싶은 거죠. 그 볼티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는 여기를 오픈한 상태에서 볼티지를 읽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볼티지 드랍이 없기 때문에 이 볼티지가 그대로 읽혀지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해보는 겁니다. 아웃풋을 오픈한 상태에서의 볼티지 값, 아웃풋을 오픈한 상태에서 어떻게 되나를 보는 건데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제 각 스테이지의 게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잠깐 보시면 요 노드를 저희가 중간 노드 VO1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VO1으로 표현을 하면 일단 첫 번째 할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게인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VO1의 노드에 달려있는 저항들을 다 봐야 되는데, 아래쪽으로는 R01이 있고요. 그 다음 위쪽으로는 여기가 오픈된 상태에서 위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이 뭐였죠? 그게 알파이다 라고 앞 슬라이드에서 한참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은 GM1 곱하기 R01 아래쪽 임피던스, 알파2 위쪽 임피던스의 패러럴 저항으로 표현되게 되고, R보다는 알파이가 많이 작은 걸 저희가 가정하기 때문에 그냥 얘를 알파이로 근사화하고요. 그러면 게인이 GM 알파이가 되는 거죠. 그럼 Q1, Q2 트랜지스터가 유사한 트랜지스터이고 동일한 커런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보고 있으니까 GM 알파이는 그냥 쉽게 저희가 베타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이 마이너스 베타가 된다 라는 걸 본 거고, 두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한 아웃풋이 오픈되어 있는 CB Common Base Amplifier잖아요. V1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여기 이제 이렇게 GM 곱하기, 조금 똑바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GM 곱하기 V, 여기가 죄송합니다. 여기 베이스라고 쓰는 게 맞는데, GM 곱하기 VB 빼기 VE가 되는 거고, 이 커런트가요. 여기 들어가는 커런트가 GM 곱하기 VB가 이제 그러니까 DC적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AC적으로는 0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미터의 볼티지는 지금 VO1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마이너스 GM VO1이라는 커런트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는 얘기는 이쪽 방향으로 커런트가 GM VO1이 흐른다는 얘기고, 걔가 여기로는 갈 수 없잖아요. 막혀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다 이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RO2에 걸리게 되는 볼티지 드랍이 GM VO1 곱하기 RO2라는 볼티지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아웃풋 전압은 어떻게 돼요? 원래 V1 더하기 얘가 되는 거잖아요. VO1까지 더해서. 그러면 이제 VO1에 1 플러스 GM RO2라는 전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최종적인 아웃풋 전압이고요. 그래서 VO1에서 아웃풋까지의 게인은 1 플러스 GMRO. 그래서 얘를 저희가 A0, A5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은 마이너스 베타라는 걸 구했고, 두 번째 스테이지 게인은 이 정도가 됐다는 걸 구했으니까 전체 게인은 마이너스 베타이나 상당히 큰 게인을 갖게 된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값을 취해서 여기다 지금 적어 놓고 있고, 그렇게 세베닌 등가이로는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아웃풋 전압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다. RL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아래를 이렇게 붙여 놓고서 실제로 아웃풋 전압이 이렇게 디바이딩 되는 것을 계산하게 되면은 이제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서는 완전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얘를 놀턴 등가이로로 변환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이펙티브한 GM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시 위에서 아래로 치환하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모스에서 하던 것과 완전히 동일한 그런 과정을 거친 거고요. 다만 이 게인에 대한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얘기를 좀 하면, 얘는 지금 보시는 이 등가이로는 인풋에서부터 아웃풋까지를 온전히 기술하고 있어요. 근데 조금 다시 얘기하면 인풋과 아웃풋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고,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죠. 중간 정보가 언제 필요하다? 이 VO1이 결국 중간인데, 이 중간 정보가 필요할 때는 이 Q1 트랜지스터의 주파 성답 특성, Q1 트랜지스터 주위의 주파 성답 특성에 대해서 얘기할 때 되게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보실 텐데요. 이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에 그냥 다시 한번 주목해 보는 겁니다.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은 이거보다 앞에 슬라이드를 한번 가보면 이쪽으로 바라본 임피던스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이미 한번 다뤘고요. 그러면 RL에 따라서 VI에서부터 VO1까지의 첫 번째 스테이지 게인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냥 다시 옮겨 놓고 있는 게 이 슬라이드의 그림이에요. VI에서부터 VO1까지 볼티지 게인을 구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Q1 트랜지스터의 아래쪽으로 바라보는 저항 R5가 있고, 그 다음에 Q2 트랜지스터 쪽으로 바라보는 저항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 모스 할 때 뭐 했었는지 기억하실 겁니다. 모스 할 때 이 RL이 상당히 큰 저항일 때, 과연 GM RO 스퀘어 정도의 큰 저항을 가질 때, 혹은 RO 정도의 저항을 가질 때 이 첫 번째 스테이지 게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을 하시죠? 그것과 똑같은 일들을 해나가야 됩니다. 이 값을 선택했던 이유는 캐스코드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이 정도 값이었기 때문에 이 값을 선택해서 얘기를 했었고, 지금 이 순간에서는 캐스코드의 아웃풋 임피던스가 베타 R0 정도잖아요. 그래서 베타 R0를 가지고 얘기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RL이 베타 R0면 어떻게 되는가? 지금 RL이 베타 R0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그대로 다 가져가 봐요. 이 저항값이 그렇게 되면 R에는 뭡니까? GM분의 알파이고요. 걔를 다시 쓰면 1 플러스 베타, 이 정도로 다시 쓸게요. GM분의 알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RL이 베타 R0라고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위에서는 R0의 1 플러스 베타 이렇게 표현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1 플러스 베타를 일부러 드러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아래쪽은 어떻게 됩니까? R0의 1 플러스 베타분의 베타 R0인데, 얘는 거의 R0에 가까우니까 요거는 그냥 저희가 그냥 2R0 정도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거 지워지고요. 이거 지워져서 대충 어떻게 나타나죠? 2분의 베타의 GM분의 1텀 정도가 돼요. 일단 이게 얘의 그냥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일단 가늠을 해보면요. 베타가 뭡니까? 베타를 GM에 대해서 표현하면 GM 알파이로 표현하죠. 그쵸? GM 알파이로 표현하고, 얘를 2GM으로 나눈 거니까 사실 2분의 알파이 정도라는 얘기예요. 그쵸? 2분의 알파이 정도라는 얘가 지금 2분의 알파이 정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값은 R0보다는 많이 작을 테니까 저희가 계속 R0보다는 알파이가 작다는 것을 가정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두 번째 맨 오른쪽에 있는 저항이 결국 VO1에서의 저항값을 결정해 줍니다 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실제 게인은 어떻게 돼요? 요 GM 곱하기 저항값을 보기 편하게는 그냥 요 값을 취할게요. 2분의 베타에 GM분의 1이니까 게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2분의 베타의 게인을 가져가게 된다. 이게 어느 케이스일 때? RL이 상당히 클 때 2분의 베타의 게인을 갖게 되고,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이 크다는 얘기는 첫 번째 스테이지에서의 뮬러 멀티플리케이션이 크다는 얘기고, 주파성 특성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게인이 되게 크지만 주파성 특성은 좋지 않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케이스 얘기해 볼 수 있는 거죠. RL이 R0일 때, RL이 R0일 때는 이제 여기서 R0를 그냥 플러그인 하시는 거예요. R0 플러그인. 그러면은 분모는 보시게 되면 요 항이 첫 번째 항보다 많이 작으니까 얘를 무시하게 되고, 그러면 요거 자체가 그냥 2가 되죠. 2. 그쵸? 2가 되고, 그러면 요 R2가 되니까 여기가 2배의 R2 정도가 돼서 요 V1에 있는 임피던스가 2R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2R이가 정도가 되고, 그럼 게인이 어떻게 돼요? GM 곱하기 2R인데 R이는 GM분의 알파니까 그냥 게인이 한 2 정도가 된다. 이거 모스에서 하던 것과 완전히 동일합니다. 모스에서도 이제 아웃풋이 RL이 R0 정도가 되면 GM분의 2 정도의 이 아웃풋 쪽에 임피던스가 보이게 되고, 게인이 2가 되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죠. 부호까지 저희가 면밀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그래서 부호가 마이너스 2가 돼서 밀러 멀티플리케이션이 1 마이너스 게인, 그래서 1 마이너스 2 해서 3 정도의 게인을 갖는 게인을 밀러 멀티플리케이션 팩터가 3 정도가 되는 것을 얘기를 했었죠. 그것과 완전히 동일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쭉 보시면 바이폴러랑 모스랑 대동소이하죠. 그냥 알파이에서 유발되는 이 표현상의 차이들이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서킷의 컨셉이나 거기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주파수 응답성과 게인의 트레이드 오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개념에 대해서 집중하겠다 그러면 모스만 보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제가 뭔가 약속드렸으니까 시험에 관련한 것도 모스 위주로 보통 만들어지니까 내가 바이폴러까지 가면 너무 혼동스러워, 그런 생각이 드시면은 모스에 집중을 하십시오. 모스펫에 집중하시고 개념을 익히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캐스코드는 이런 얘기예요. 바이시모스 캐스코드라고 되어 있죠. 지금 보시면 시모스 공정의 모스와 바이폴러 공정에 이게 들어가서 얘를 이제 바이시모스 공정이라고 부릅니다. 바이폴러랑 시모스 공정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저희가 바이폴러 트랜지스터는 여러 가지로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베타 상당히 크고요. 그 다음에 같은 커런트를 흘릴 때 GM이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게인 스테이지를 만들어내기에 상당히 좋다라는 얘기를 하고, 모스펫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 인풋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장점, 그러니까 뭔가 아이디어란 앰프를 만들기에 적절하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시모스 같은 경우에는 이 둘의 장점을 모두 다 끌고 오겠다라는 그냥 취지로 만들어져 있는 공정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인풋 스테이지는 모스로 가져가서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무한대로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얘의 GM이 결국 전체의 GM을 결정하게는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바라보는 임피던스는 베타의 아로에 상당히 큰 라지 아웃풋 레지스턴스를 갖게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BJT의 베타가 일반적으로 모스펫의 그런 인트린식 게인 A인보다는 크기 때문에 이 아웃풋 임피던스를 크게 하는데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아웃풋 임피던스 R0, 일반적인 R0도 모스펫의 R0보다는 일반적으로 크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 GM분의 알파도 이제 모스에서의 GM분의 1값보다는 보통 작기 때문에 첫 번째 스테이지의 게인을 작게 가져가면서 이제 밀러 멀티플리케이션도 완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이시모스라는 것 자체는 이렇게 잠깐 흘려가듯이 하는 이유가 잘 안 써요. 이 공정 자체가 비싸고요. 그리고 모스 공정 자체가 워낙 좋아졌습니다.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잘 맞느냐? 그냥 똑같은 테크놀로지 노드를 놓고 보면 맞을 수도 있는데 모스 공정 자체가 워낙 좋아졌기 때문에 바이폴라를 화합물로 만드는 그런 특정 공정 외에는 사실은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색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교양삼아 바이시모스에 대한 얘기를 하고 넘어가지만 뭐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단계 더 하는 것들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모스를 아래다 놓고 바이폴라를 여기다 놓고 더블 캐스트 코딩에서 한 단계를 더 쌓겠다 라고 하면 뭘 해야겠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셔야 되는데 여기 바이폴라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더블 캐스트 코딩을 통해서는 지금 보시면 여기 케이스에서는 여기가 R0 이쪽으로 바라보는 임피던스가 베타 R0 여기까지는 앞에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캐스트 코딩을 한번 모스로 해서 얘로 AO3로 한 번 더 아웃풋 임피던스가 증가하는 것을 보시잖아요. 근데 바이폴라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여기 만약에 바이폴라가 들어간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여기에 사실은 R파이가 반드시 있게 되고 그러면 이 노드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는 R파이가 항상 병렬로 보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져갈 수 있는 이 임피던스가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임피던스의 그러니까 최대값이 베타 곱하기 R0 밖에 안 된다 라는 것을 앞에서 한 적이 있죠. 그래서 아무리 이 캐스코딩은 계속 바이폴라로 쌓아 나갈 때에는 아웃풋 임피던스가 더 이상 증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블 캐스코딩을 통해서 아웃풋 임피던스를 충분히 증가시키고 싶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면은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은 반드시 모스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뭐 코너 케이스라서 더 길게 설명하기는 조금 어색한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이제 주요한 서킷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이 바이어스 서킷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